코스피의 논리는 지금 사야 되죠. PR이 낮으니까. 전체를 다 보면 네, 싸 그렇죠. 보이니까. 반도체의 논리는 지금 팔아야 되죠. 밸류에이션이 계속 내려가니까. 코스피를 사면서 반도체를 판다? 결코 지금 성립할 수 없는 여기서 지금 메이저분들도 많이 시각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구조적 성장주라고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크릿 코어이다. 지금 반도체 신고가 경신할 때 줄이는 게 맞지 않냐 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이거 가지고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1차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는 아직은 반도체의 과거 투자 논리를 우리가 적용시킬 때는 아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금 대부분의 추정치가 올해보다 증가는 하게 자편 있잖아요. 폭이 증가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네네. 그러면은 원래는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니까 밸류에이션을 낮게 줘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사이클이 길어지고 조금 구조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익이 늘기만 해도 다시 옛날처럼 12배를 주자라고 주장해서 만을 주장하는 건 너무 이건 또 위험한 거죠.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아마도 지금까지는 뭐 절대적인 레벨도 올라가고 그로스 성장률 자체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논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장률이라는 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적으로는 이익이 올해 말고 내년에도 증가를 한다고 하도 무조건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올해가 몇백 %인데. 작년 대비 올해가 거의 170% 네. 증이고 내년께 20% 증이니까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도 아마도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겠죠. 어차피 투자자들의 기대치랑 욕심은 이제 무한정이니까 그거를 만족시키려면은 지금보다 높은 레벨이고 대신에 저는 그건 생각하고 있어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주가 상승률은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을 거다. 한지영 키움증권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 특집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진행자 특집이네요. 네. 저도 이거 왠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부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좀 진행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네. 1부에서 뭐 하시나요? 1부에서는요? 그냥 뭐 시장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이 이야기를 해야겠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이 되게 저희 같은 전략 애널리스트한테는 고민이 많은 지점 같아요. 6,600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세게 지를 수도 있지만 잘못 찔렀다가는 이제 평생 유튜브에 박제가 되고 아이고, 네. 어디 나올 때마다 쟤 얼마 갔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안 간다 이런 식의 좀 이야기가 나오는 그 위치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큰 줄기부터 좀 잡아볼게요. 일단 위원님께서는 그 보고서에서 코스피 그 전망을 7,300 선으로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망은 이제 유효한 상황인가요? 네, 방향성은 유효한데 그 위쪽의 레벨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투자 전략이나 이제 애널리스트한테 가장 면피가 좋은 그 명제가 그거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전략이 바뀐다. 네. 제가 이거 7,300 전망을 할 때가 이제 연초였었으니까 연초 이후에 좀 바뀐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그거를 다 이제 상쇄시킬 정도의 이익 모멘텀 가속화 이거를 한번 저희가 새로운 전망에 투영을 해보면은 저는 뭐 그 7,000보다는 그 이상의 레벨도 가능하다. 뭐 공식적으로 얼마나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은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요. 그냥 한번 지금 코스피 PER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PER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하잖아요. 예상 PER이 얼마일 때 지수가 얼마나 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저도 약간 눈을 의심을 한 숫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게 그 PER별 예상 코스피 레벨인데 지금이 7.5 오늘이 한 5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600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8배만 줘도 7,000이고 우리나라 코스피 장기 평균이 10배잖아요. 10배를 적용시키면 8,800 나옵니다. 참고로 그 제가 그 7,300을 전망했을 때 예상 멀티플 주는 목표 PER이 12배였는데 그거 하면은 지금 만 나오는데 초현실적인 숫자죠, 솔직히. 이거는 어디까지나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들을 지금 반영을 한 거니까 향후에 추정치가 뭐 계속 올라가면은 땡큐지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은 지금 이 뭐 8천 간다, 만 간다 이렇게 단언은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저희가 방향성 자체는 아직 위로 룸들이 열려 있다. 이거를 한번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 그 중점으로 두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6월달 저는 상반기까지는 돈 벌 기회는 아직 남아 있고 그 지수는 뭐 7천 이상으로 봐도 괜찮은 지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6,600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 레벨에서 돈을 더 태우라고?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고가 뚫었는데 여기서 돈을 더 실으라고? 외국인들이 더 돈을 태울까? 이러한 좀 약간 시니컬한 시각들이 나올 만한 시기인데 저는 뭐 아직까지는 위로 룸은 남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보니까 3월 말에 5,050이었잖아요. 네네. 지금 딱 27일 됐는데 30%가 넘게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죠. 네. 사실 이란 전쟁이 터진다고 주식을 네. 고점에서 25%를 빼고 전쟁이 아직 안 끝났는데 네. 다 무시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이슈가 없어진 건가요? 이슈가 없는 것보다는 그 현상만 놓고 보면은 지금 여전히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어차피 주식시장은 현상보다는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고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다들 저희가 알겠지만 이들 간의 협상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또 불확실성과 지금 계속 노이즈들이 있는데 끝내는 둘 다 모두 어떻게든 뭐 서로 간의 정신승리를 하던 형태든 수습할 거다라는 전망 쪽들에 저희가 베팅하는 게 유효하지 않나.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이번에 전쟁 리스크가 있는 와중에도 강세를 보였던 그 배경인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저희가 비슷했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러우 전쟁을 주가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들은 거의 없다. 이런 것들이고 하나 조금 이제 그 태클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거 있죠. 지금 뭐 요즘에 보니까 화학 쪽이나 이제 원유 쪽들을 보면은 원재료비 다 단가들 올려가고 있으니까 이거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완전 개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유가도 지금 빨리 예전에 그 $50대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이거 기업들 분명히 이번 분기랑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채산성 약화에 분명히 녹아 들어갈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이나 PER이 정말 제대로 된 숫자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식의 우리가 의문점은 던져볼 수가 있죠. 어차피 지금 PER이나 이익 같은 경우는 과거의 데이터로 벌어들인 그 확정 실적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미래 실적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그 미래 실적이 얼마든지 하향 조정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을 고려를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그 미치는 그 충격, 밸류에이션 멀티플 축소 하락 압력 이거는 저는 크진 않을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보통 저도 방송할 때 숫자를 보여드리는 거 이제 그 약간 어려우니까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이거 보시면 이거는 얼마 전에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한번 계산을 해본 건데 저희 퀀트 애널이랑 같이 그 유가 시나리오별로 한번 우리나라 코스피 순이익이 얼마나 그 감익이 되는지 줄어드는지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여기 왼쪽에 첫 번째 여기가 이제 시나리오 1이 유가가 105에서 125달러 지금보다 높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가가 120에서 160달러 지금보다 훨씬 높고요. 이거를 반영했을 때 순이익이 대략 최소 10%에서 16% 정도 감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820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 한 10%만 해도 700조 원대 초반까지 내려가니까 이거는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예, 이익 전망이 하향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밸류에이션 레벨에 적용을 시켜봐도 그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봤을 때가 9배 초중반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이 정도면 그래도 한번 지금 레벨에서도 계속 증시를 상방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코스피 장기 평균은 10배 정도였고 이거를 하회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작년 연말이나 올해 연초까지는 뭐 10배 중반, 11배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때에 비해서도 밸류에이션상 진입 부담은 그렇게 낮지 않다, 높지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전쟁 리스크는 이제는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행여나 그 가능성 그거는 열어둬야 되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나 마음 바뀌었어, 너희들 한번 끝까지 가볼래.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고 저도 다음 방송에 나와서 사과 방송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좀 그 안 그러지 좋은 말라고 시나리오를 얘기 좀 해주세요. 해야겠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전쟁이라는 게 저희가 뭐 솔직히 그 지도자들의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섣불리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미국을 둘러싼 정황들을 보면은 저는 여기서 전쟁 오래 할 유의는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그냥 그 얼마 전에 제 예전에 여기 진행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4월 초에 굉장히 저 인상적인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봤어요. 4월 초 이코노미스트 표지 그 헤드 그 표지 사진이 시진핑이 웃고 있고 뒤에 트럼프가 약간 블러딩 처리, 흐릿하게 처리된 건데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적이 실수를 하고 있을 때 절대 방해하지 말라. 미국은 지금 이란전에 얽매이면서 여러 가지로 중국한테 전력적인 측면에서 노출이나 그 약간 그 패권주의 위협,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쇠퇴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 이란 중동 전쟁이나 그 관세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전략적인 일환들인데 지금 그게 완전히 틀어져 버린 상태니까 트럼프도 어떻게든 빨리 수습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쫄리면은 말이 많다고 요즘에 트럼프 X에 올라오는 그 리젠 속도가 엄청나게 많이 수줍게 늘었잖아요. 올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이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저기 EPS에서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영업이익이 한 뭐 800조 이렇게 난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 60%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SK하이닉스 맞죠. 합쳐서잖아요. 네. 그 나머지를 가지고 해보면은 하나도 싼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뭐 20배 가까이 될 거예요, 이제 아마. 비싼 수가 네. 있죠. 근데 왜 굳이 반도체를 떼놓고 봐야 되냐 이거죠. 그냥 어차피 반도체가 시클리컬해서 지금 이익이 정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가 낮은 게 당연한 거다 거기는. 네. 네, 네, 어떻게 저는 그래서 생각하세요? 이게 요즘에 저도 되게 질문 잘 주셨는데 제일 요즘에 가장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했으니까 코스피의 투자 전략은 저 PR에 사서 고 PR에 팔자. 예, 맞죠. 근데 반도체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알고 있던 공식에서는 고 PR에 사서 저 PR에 팔자. 시클릴 거니까. 근데 지금 코스피랑 반도체랑 사실상의 동일 주체니까 어디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이게 지금 저도 가장 큰 고민 지점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한번 그냥 살짝 이것도 자료에 좀 녹여봤는데 네, 뭐 이거부터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이거죠. 이것도 그냥 제가 뭐 네, 노트북에 돌려봤는데 딱 이겁니다. 코스피의 논리는 지금 사야 되죠. PR이 낮으니까. 근데 전체를 다 보면 네, 싸 그렇죠. 보이니까. 반도체의 논리는 지금 팔아야 되죠. 밸류에이션이 계속 내려가니까. 이 두 명제가 코스피를 사면서 반도체를 판다? 이게 지금 결코 지금 성립할 수 없는 명제니까 다들 여기서 지금 매니저분들도 많이 시각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어차피 시클리컬이고 아무리 구조적 성장주라고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클리컬이다. 그럼 지금 반도체 신고가 경신할 때 파는 게 줄이는 게 맞지 않냐 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거 가지고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 1차적인 고민, 1차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는 아직은 반도체의 과거 투자 논리를 우리가 적용시킬 때는 아니다. 저는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차트도 잠깐 보세요. 사이클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쵸. 사이클은 맞아도 아직 많이 남았다. 이런 그쵸. 느낌이죠. 이 두 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양쪽에 있는 파란색 선이 이제 코스피 선행 PER이랑 반도체 선행 PER이고 분홍색 선은 코스피의 영업이익 증가율 그로스인데 지금 보시면은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는 와중에 코스피랑 반도체 모두 신고가 경신했죠. 이거는 지금 이익 그로스, 이익 증가율, 근데 이익 모멘텀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구간이고 이게 저게 분홍색 선이 아래로 꺾이게 되는 순간 저희가 지금같이 반도체는 이제 저퍼에서 팔아야 돼. 이 논리가 통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저 그로스가 쉽게 꺾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막 실적 시즌 1분기 실적 시즌 초반부에 들어가 있고 이후에 이제 또 2분기까지도 결국에는 아마도 기업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조는 나올 거고 하반기에 가서야 이제 우리가 이익 피크아웃 논란 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적어도 여름 구간까지는 이 이익 크로스 꺾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그 고민에 반영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예.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 PER 설명해 주셨을 때 거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그 8배만 하더라도 7천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유가 고유가를 반영을 해서 네네.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걸 반영해도 9배라고 하셨고 네네. 그리고 애초에 그 연초에 전망하셨을 때는 PER 12배로 계산하셨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평균 10배가 아니라 네. 뭐 11배, 12배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애초에 12배로 그 전망하신 그 어떤 논리가 뭐였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보통 강세장이 2000년대 초중반, 그 다음에 금융위기 전에 2006, 2007년, 그리고 2020에서 21년 이때 우리나라 강세장 때 보통 이제 12배까지는 올라갔었죠. 그거를 적용시킨 건데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라 높은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 근데 이미 상당히 늘어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굳이 지금 시점에서 12배 주는 건 좀 과도한 거고 아마도 뭐 저도 지금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 5월달 이후로 증권사들이 하반기 전망들이 나올 텐데
대략 그 밸류에이션 주는 시점 그 레벨은 10배 내외에서 아마 밸류에이션은 아마 PER 목표 PER 주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내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금 대부분의 추정치가 올해보다 증가는 하게 잡혀는 있잖아요. 그쵸. 폭이 증가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네네. 그러면은 원래는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아까 저 12월 포워드 이렇게 떨어지니까 밸류에이션을 낮게 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사람들이 사이클이 길어지고 맞죠. 조금 구조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네. 이익이 늘기만 해도 다시 옛날처럼 12배를 주자라고 주장해서 만을 주장하는 건 너무 이건 또 위험한 거죠.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이제는 아마도 지금까지는 뭐 절대적인 그 레벨도 올라가고 그로스 성장률 자체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10배냐 12배냐 이 논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이익 그로스라는 게 성장률이라는 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적으로는 이익이 뭐 올해 말고 내년에도 증가를 한다고 하도 무조건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올해가 몇백 %인데. 올해 작년 대비 올해가 거의 170% 증이고 내년께 그 20% 증이니까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도 아마도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겠죠. 그러니까 하반기 전망에서 쓰는 PER 밸류에이션이 10배 내가 될 거다. 10배 내가 이렇게 될 보시는 거다.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 초기 구간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가속화되고 딱 그 지수함수를 했을 때 이제 막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그때는 뭐 12배, 13배 줘도 그렇죠. 솔직히 다들 뭐 오케이 이 정도면 줄 수가 있어라고 하는데 이미 지수가 이크로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6,600까지 온 마당에 여기서 그 과거의 장기 평균 그 강세장 평균 레벨이 12배를 준다? 이거는 조금 엇나간 주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일단 있죠. 조심하고 계시는 거네요. 거기까지 너무 과하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8천만 가도 뭐 올해 땡큐죠 그럼요, 아주- 사실상에. 올해 땡큐가 아니라 작년 더블 올해 더블이에요. 지금 땡큐 정도가 올해 아니라. YTD로 50%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그냥 종료를 해도 올해는 정말 행복한 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차피 투자자들의 기대치랑 욕심은 이제 계속 그 무한정이니까 그거를 만족시키려면은 지금보다 높은 레벨이고 대신에 저는 그건 생각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주가 상승률은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을 거다. 예. 오르긴 하나. 오르긴 하나. 알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SK 하이닉스 이번에 실적 발표 나왔을 때 그 영업이익률이 뭐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피크아웃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 이제 시장의 논리를 보니까 원래 이제 이 시클리컬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게 장기 계약. 네, 맞죠. 장기 계약이 나오니까 오히려 야 가격을 더 못 올려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계약 맺어주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네. 또 피크아웃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메모리 여파는 더 가는 겁니까? 지금은 더 간다라고 저희가 베팅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꺾였다라고 베팅했을 때는 저희 흔히 말해 업사이드 리스크는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잠깐 보시면요. 반도체 애널은 아니지만 이게 시장을 봐야 되니까 그럼요. 반도체 쪽들은 저희가 봐야 되는데 최근 보시면은 메모리 스팟 가격들은 뭐 심상치 않죠. 보통 이제 고정가 말고 현물가 스팟 가격이 그 반도체 주가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니까.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제 갈 길을 못 찾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다들 그래 2분기까지는 뭐 잘 나올 것 같고 컨센도 지금 높고 좋은데 과연 3분기, 4분기 이때가 과연 정말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그 바이사이드 그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가장 회두가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것도 저희가 요즘에 많이 좀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수요는 이렇게 좋고 지금 고객사들도 뭐 전자나 뭐 엔비디아나 다들 이 메모리 업체들한테 너도 나도 물량 달라고 주는데 혹시나 이제 그 중복 계약, 오버부킹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2020년 21, 22 이때가 딱 그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7년, 18년 똑같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그 당시 때도 이제 메모리 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가격 막 올라가고 추정치 막 올려놨다가 그 메모리가 꺾이고 업황 쪽 꺾이려고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주문 취소하면서 네. 오버부킹 된 것들 한 번에 빠져버리니까 실적 추정치 완전히 망가지고 지수가 그 약세장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더 이전보다 난이도가 높아진 게 16, 17, 18 그리고 20, 21, 22 이때는 어차피 스마트폰 PC 그 일반 이쪽 데이터 쪽 서버. 최종 수요 B2C 쪽에서 이제 발생하는 슈퍼 사이클이었으니까 월별 뭐 스마트폰이나 PC 판매 데이터 이런 것들만 보면은 대략적으로 야 이거 오버부킹 이번에 얼마 정도 나왔고 재고가 얼마나 쌓이는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B2B에서 나오는 서버 쪽에서 나오는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분기마다 컨퍼런스 콜 들어봐야 되는 그런 환경이니까 이게 지금 다들 되게
그 이전보다 오버부킹에 파악하는 난이도가 높아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도 요즘에 그 여러모로 나름의 레이더망을 가동시키면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내린 결론은 아직은 오버부킹은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번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랬고 이전에 마이크론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랬다시피 당분간 적어도 올해까지는 수요가 공급을 지금 압도하는 그 공급 변목 현상 이게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거라는 거 저는 그게 지금 타당한 주장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버부킹에 대해서는 그 이것도 한번 지금 말고 그 3분기 특히나 7, 8월 달에 그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랑 우리나라 전자닉스 2분기 실적 그거 끝나고 나서야 저희가 한번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되지 벌써부터 이렇게 주가가 높이 올라졌다고 팔 명분을 찾는 거는 뭐 이해는 하지만 뭐 비중 줄이는 작업들은 아직은 저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수급 관련해서도 네. 얘기를 해주실 게 있다고 하는데 왜냐면 외국인이 3월달에 좀 많이 팔았죠. 팔았다가 오늘은 보니까 그래도 기관 외국인 순매수 네. 들어오고 오늘 뭐 종목별로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사고 약간 주도주를 다시 사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변화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워낙 올라서 비중 트림한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외국인의 순매도는 어차피 또 애매하게 이야기하시면 또 사람들이 또 싫어하시니까 제대로 얘기. 방향성을 뭐 설정하면은 순매도보다는 순매수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 바뀌었다 방향이 이렇게 3월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 잠깐 보시면은 이것도 그냥 있던데. 예, 수급 차트로만 보여드리면은 뭐 이게 그 금요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 코스피 연간 순매수 금액인데 54조 정도 팔았죠 연초 이후로. 네, 많이 팔. 이거는 거의 이거 절대적인 숫자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 망해라 베팅한 거 진짜 그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팔았으니까. 네. 근데 맹점이 있는 게 지금 코스 아까 초반에 그 도입부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코스피 시가총액 6천조 시대에 돌입했다고 했잖아요. 4천조일 때 한 주 던지는 거랑 6천조일 때 한 주 던지는 거랑 절대적으로 나오는 매도 금액이 다르다라는 거죠. 매도 금액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절대 금액 말고 시가총액 대비 관점으로 봤을 때 그냥 뭐 이 정도면은 저는 외국인들 더 팔지 않았을까. 지금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올해 순매도 금액이 대략 1% 초중반 정도인데 이게 과거에 그 외국인이 많이 매도했다라는 그 정도 평균에 지금 도달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이 숫자 한번 건드릴 수가 있죠. 야 그래도 외국인이 완전히 우리나라 비울 때까지 비우려면은 6% 정도는 팔아야 되지 않겠네 금융위기 때. 500조인데요. 500조예요, 500조. 500조를 판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예. 말했으면은 댓글은 많이 달리겠지만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저렇게 되려면은 뭐 중간에 있었던 뭐 사모시장에서 정말 금융위기 확산이 되던가 전쟁이 더 뭐 3차 대전급으로 확산이 되던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저는 올해 외국인의 이 50조 원대 순매도가 사실상 절대적인 매도 금액의 그냥 정점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래도 순매수 쪽으로 감지가 되고 있는 게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와 그런데 코스피가 6천조나 되니까 50조 원을 팔아도 1% 저렇게밖에 안 되네요. 한 5천 얼마 안 되죠. 빼고 5천 몇백 조도 될 거야 아마. 예. 이걸로 보다 이거 그 25년 이후 누적 순매수인데 확실히 그 연초 이후로 거의 주가를 팔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나요. 예, 어느 정도는 야 이제 적당히 좀 팔자라는 좀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고 있죠. 그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반도체에만 주가를 팔고 살 때도 반도체에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샀는데 이번에 4월달 이후로 올라올 때는 반도체도 샀다가 지금 조선방산 샀다가 변압기 샀다가 이런 식으로 다른 업종들로 그 수급의 분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또 이거 액티브 이런 것들은 저희가 흔히 말해서 액티브 성격의 자금이라고 하면은 패시브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계속 조금 들어오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죠. 참고로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그 EWY라고 한국 지수로 추정하는 ETF, 그러니까 미국의 4월 초에 상장된 그 전자닉스 50% 편입된 T램 ETF 이쪽들로는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여기에는 이제 미국 일반 뭐 레딧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개인들도 있겠지만 자산 발분 관점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펀드들 이 수급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외국인 패시브 같은 경우는 한번 추세를 잡으면 단타를 친다라기보다는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오니까 이것도 같이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의 여기서 셀코리아가 더 진행된다라기보다는 바이코리아 쪽들로 우리가 방향성을 설정해 놓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죠.
최근에 보면 외국인 기관이 살 때 반드시 개인은 팔더라고요. 그렇죠. 네, 누가 사면 누가 팔아야 되니까. 누군가는 항상 예. 마이너스를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네요. 플러스를 하면 누군가 근데 마이너스. 저는 이제 걱정된 게 그 뭐 시장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힘이 개인 자금인데 뭐 개인 자금이 어느 정도 좀 그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차익 실현의 욕구도 그만큼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주가가 안 올라갈까봐. 아 개인들의 차익 네. 실현으로요. 그 가능성들은 있는데 그 올라가는 불장에서는 솔직히 개인들 쉽게 차익 실현은 저는 안 할 것 같고 아, 네. 아마도 뭐 그 월말에는 이번 주 목요일 날인가 우리나라 이제 네. 아마 MSCI 리밸런싱 있는 날인데 그때는 외국인들이 한 번 좀 던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저는 순매수 기조 자체에는 외국인들 잡혀가고 있고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해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지수는 뭐 이번 4월달 같이 30% 월간 30%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우상향으로 갈 거다. 예. 월간 30%는 솔직히 세죠.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센 거죠. 우리 가장 셌던 게 98년도 1월 달인가 그 IMF 터지고 짓고 나서 그때가 51%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번이 두 번째니까 확실히 뭐 세긴 세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M7 네. 그 중에 5개가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 30일이잖아요. 네, 맞죠. 29일에 거기서 나오니까. 네. 여기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점 어디에 관심 갖고 계실까요? 역시나 그 수익성이 가장 관건이 아닌가. ROE나 ROI나 혹은 이제 그로스 마진 같이 M7 애들 뭐 실적 잘 나올 거라는 것들은 다들 알고 있고 아마도 캐펙스도 이번에 상향을 할 것 같아요. 지난번 달 기준으로 올해 연간 캐펙스가 대략 6,500에서 7,000억 달러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예전에 저희가 그 4월달 그 4분기 실적 시즌 때 올렸을 때 주가 반응들이 시원찮았고 그때 시원찮았던 거는 너희 이렇게 캐펙스 한 거 과연 매출 증가로 매출을 회수할 수 있을까? 수익성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인데 그거를 이번에 얼마나 덜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 M7 주식들도 이번에 나스닥 신고가 경신하는 과정에서 같이 올라온 거 보면은 이들의 수익성 우려들도 이전만큼 그 시장의 시각들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도 여기가 그렇게 비싸지진 않았어요. 참고로 이것도 잠깐 보시면은 M7 쪽도 보시면은 저는 뭐 미국 M7 주들이 작년 10월 달에 기점으로 거의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때까지 6개월 동안은 저는 이들을 둘러싼 버블 리스크, 고평가 논란 이거는 저는 많이 해소한 상태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잠깐 보시면요. 네. M7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테크 업종이라고 할 수 있고 S&P 500의 테크 업종 PR을 보면은 최근에는 조금 올라와서 20배 초반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현재 레벨을 보면은 그 22년도 러우 사태 당시 때 저점, 좀 더 시계를 앞으로 당기면은 2002년도 닷컴 버블 시대의 그 저점, 여기까지 밸류에이션이 순식간에 다이빙한 걸 보면은 저는 이 M7 주식들 6개월 정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부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평가 논란, 수익성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들, 이거는 멀티플 축소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반영했고 앞으로는 이제 다시 멀티플이 확장이 될 텐데 그 확장의 강도는 이제 이들의 ROI, ROE 이 수익성이 얼마나 전분기 대비 개선됐고 FCF 현금 흐름도 계속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더군다나 이번 주는 M7 주에 대한 베팅은 조금은 이제 저희가 유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목요일 날 4개 업체가 발표가 돼요. 애플 빼고 MS, 네. 아마존,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 발표되는데 그때랑 4월 FMC랑 같이 결과가 동시에 발표나니까 네. 이거 해석하고 뭐 하려면은 다음 주 정도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 주식에 대한 그 M7 주에 대한 단타는 뭐 접근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뭐 공격적인 베팅을 해서 포지션을 잡는 거는 다음 주 이유가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M7 중에서 사실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쵸. 소프트웨어 주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약간 데이터 센터도 하고 해서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네. 이거 소프트웨어주가 AI한테 잡아먹힌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업종들은 확실히 잡아먹힐 수 있겠죠. 클로드 같은 애들 그 에이전트에 그 나오는 거 보면은 성능이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전통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잡아먹힐 수 가능성이 있지만 MS와 같이 AI 플랫폼이 있는 애들이 과연 잡아먹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고 중소형 소프트웨어들, 그러니까 중형급 이하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여전히 좀 위험한 뭐 최근에 반등은 하긴 했지만 P가 8배, 9배여도 그렇죠. 네. 위험하다. 그렇죠. 지금 거기는 조심은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대형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메타, 뭐 아마존, 알파벳 이런 애들 그 메이저 플랫폼 업체들은 저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지금 매수 구간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 세 개는 그래도 최근에 좀 반등을 꽤 했거든요. 꽤 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괴리가 생겨서 싼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차라리 그 MS로 접근하는 괜찮은데 이제 MS 밑에 딴 업체들, 이제 뭐 서비스 나오가 됐고 네네네, 그런 뭐. 업체들은 뭐 싸서 많이 빠져서 반등은 단기적으로 세게 하겠지만 네. 과연 추세적으로 주가가 회복을 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약간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거래일 연속 올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거는 그리고 과열 얘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과열이라고 할 수 있죠. 하루도 쉬지 않고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필반 지수 구성 종목 자체가 그 AI 전방이랑 후방이랑 다 같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뭐 인텔 그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되고 나서 이제는 GPU뿐만이 아니라 CPU다. 예전 GPU는 그냥 솔직히 그냥 엔진 출력 싸움이었고 CPU는 운전사들이 많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인텔의 그 컨콜대로 지금 운전사들이 갈수록 많이 필요해지는 환경에서는 반도체에서 소부장뿐만이 아니라 포함해서 전반적인 반도체 그 후방 쪽에 AI 후방 쪽 밸류체인들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러티브가 조성이 된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그 강세 배경인 것 같고 이거는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주가는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돈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 ETF 쪽들 그 수급을 발행 좌수 체크해 보면은 정확히 지난주 수요일부터 자금 이탈 규모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뭐 자금 이탈이 아닐까. 과열 시장의 돈들이 여기에 오로지 쏠리기보다는 일부 필라델피아 반도체 들고 있는 사람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수가 지금 잘 버티고 올라가고 있는 거는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여기 이거 제목도 거의 수급과 관련된 이슈니까 수급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그 반도체주들 포함해서 우리나라 증시 이전보다는 수급의 질은 좀 건전해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홍콩에 상장된 2배짜리 전자닉스 ETF 아시죠? 그게 올해 초부터 3월 달까지 정말 공격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주 좋다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나라는 베팅의 민족이니까 한 배보다는 2배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샀었는데 근데 지금 그 베팅의 열기가 조금 식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좋게 봐야 되냐 나쁘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거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금요일자까지 제가 업데이트를 해온 건데 그 4월달 이후로는 확실히 이게 아래쪽들로 방향을 향하고 있죠.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레버리지 베팅하는 사람들이 전자닉스에서 우리는 먹을 만큼 먹었다. 20만 전자 다시 전고점 뚫었고 120만 닉스 뚫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성불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팔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 레버리지 수급이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이 주식에 대한 그 베팅 열기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 이 주식이 앞으로 이제 폭등할 가능성들 좀 낮음을 시사하는 대목일 수가 있죠.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전자닉스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대목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레버리지 쪽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는 그만큼 여기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둘러싼 우리나라의 수급 과열 현상이 이전보다는 진정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3월 달에 그 보시면은 전쟁 이후에 그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사이드카가 발동됐었고 전자닉스 위아래 막 10% 움직인 적이 많았었잖아요. 이 변동성들 감당하기가 저희가 정말 힘들었었고 대응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변동성들을 만들어낸 여러 주체 중 하나가 뭐 CTA 펀드 같이 기계적인 펀드들, 리스크 패리티 펀드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레버리지 ETF 쪽에서 나오는 그 수급 변동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전보다는 이 전체적인 변동성들, 일간의 변동성들이 줄어들고 있는 국면에 돌입했다. 이거는 나쁘게 볼 필요가 없죠. 더군다나 1배짜리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2배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1배에서는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 이거는 저희가 나쁘게 볼 필요가 없죠. 가장
그 최상의 조합은 2배, 1배 모두 다 들어오는 게 최상의 네. 조합인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차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 긍정적으로 3배 들어오고 2배 나가는 게 차선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36번, 37번에 이제 뭐 살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네. 누구나 뭐 결론은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 거냐, 아니 예를 들어 오늘처럼 뭐 소부장이나 딴 걸 사야 되는 거냐, 요거거든요. 아니면 아예 내수까지 가야 되는 거냐, 요런 거잖아요. 제목은 주도주를 계속 해야 된다고 쓰시긴 했는데 네. 말로 좀 풀어주시죠. 그 주도주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반도체인데 그렇죠. 반도체는 뭐 얘기는 그만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다들 나와서 반도체 얘기하니까. 그럼 네. 교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반도체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갖고만 있는 거고. 갖고 있거나 오히려 더 줄이진 더 사지는 않을지언정 네. 기존에 있는 수익 나고 있는 이 반도체 비중은 계속 들고 가는 게 맞고 만약에 이외의 종목들로 업종들로 눈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MLCC도 요즘 좋고 ESS도 좋고 AI 밸류 체인이 제일 좋긴 하죠. 그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진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저는 오히려 편의점이나 백화점 주식들 내수까지 가야 내수까지는 된다. 가는 엄청 오르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계속 통영했던 그 이야기 들었던 논리인데 지금도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환율, 구환율. 외국인들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서 쓰는 구매력들이 엄청 늘어났고 예. 부의 효과도 지금 무시 못하죠. 지수가 지금 다시 6,600까지 왔는데 사람들마다 좀 판단이 다르겠지만 내가 돈을 가장 쓰기 쉬운 그 환경이 평가액이 쌓일 때거든요. 실현이익이 말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는 평가액이 많이 쌓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그 수익을 확정짓지 않아도 부자가 됐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고가 내에서 임신 난다고 소비 여력들이 늘어나죠. 그 소비들이 어디로 갈까라고 보면은 일부는 상당 부분 이제 백화점 쪽들로 쇼핑 쪽들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뭐 편의점 주식도 괜찮다라고 보는 것도 이거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 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좀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 5월 달에 이번에 연휴가 2번 있고 또 여름에 휴가 기간까지 놓고 봤을 때 유료 할증료로 인해서 비행기 그 해외여행 가는 거 또 환율 문제로 인해서 해외여행 가는 거 주저하는 인력 인구들이 조금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통 대부분 다 국내로 많이 돌아다닐 텐데 국내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다닐 때 가장 많이 방문하게 되는 지역 그 곳이 어딜까라고 보면은 저는 편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외국인들도 역시나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대표적으로 관광 코스 중 하나가 편의점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봐도 생각보다 우리나라 내수 유통 쪽 이쪽들 지금 요즘 수급들도 별로 안 들어오고 지금 다들 약간 관심이 약간 좀 그 줄어든 시기인데 오히려 이런 쪽에서 한 번씩 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사실 코스닥도 보면 네. 그 바이오도 모처럼 올라왔고 네. 그리고 로봇주 한동안 쉬다가 올라왔는데 자연스레 그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아요. 코스닥으로 한번 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사실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순환매가 왜 일어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뭐 키 맞추기라든지 네. 뭐 마땅히 따라가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수단매나 키 맞추기는 그냥 뭐 바램의 영역인데 네. 이제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상 그 바램이 현실화됐던 적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세련된 용어로 순환매, 키 맞추기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 쪽들로도 수단매 돌 수가 있죠. 왜냐하면 3월달에 코스피가 30% 오르는 동안 코스닥이 거의 20% 정도도 못 올랐으니까. 4월달에. 네. 그러면 이제 코스닥도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코스닥도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소부장 쪽들 실적도 잘 나오고 또 정부 쪽에서도 드라이빙을 계속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부실기업 퇴출 방안, 동전주 퇴출 방안. 그게 이른바 수질 개선 작업인데 수질 개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지수 자체도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물 흐리는 애들이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거는 코스닥에 대해서도 이제는 단순히 뭐 투기의 온상 이렇게 접근하는 시각보다는 이제 여기도 이제는 정말 뭐 기업다운 기업들이 구축이 되고 있구나 이런 식의 인식의 전환 정도는 유도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코스닥에 또 한번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뭐 예전에는 저도 코스닥 별로 그렇게 썩 그 훌륭하게 보는 시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코스닥 쪽에도 눈을 돌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뭐 지수대를 한번 산정을 해보면은 1,5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뭐 자대고 줄근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살짝 계산을 해봤는데 네. 그 정부에서 그 부실기업 퇴출됐을 때 기업들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대략 내년 2028년도까지 200에서 300개 기업들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 흙탕물 물을 잃는 이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수질이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질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ROE라고 볼 수 있어요. ROE가 기계적으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PBR 멀티플 산식상에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도 이론상으로 1,500, 1,600포인트까지는 코스닥도 여력이 있다. 3,000 가면은 좋겠지만 네. 코스닥 3,000 가기 전에 이미 코스피가 더 그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영원히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과열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직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거 나타났을 때 야 이거 진짜 과열 같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 실적인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신호가 이제 확인이 되면은 가령 이번에 M7 그 실적에서 그 하이퍼 CSP 업체들,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캐펙스 가이던스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보수적으로 플랫하게 제시하거나 오히려 내리면은 야 여기도 이제 투자 이력도 이제 거의 끝물이다 그런 식의 그 부정적인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5월달 이후로 한번 뭐 조정에 대한 압력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직은 그 확률을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가격 흔들림 숨고르기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대로 4월 한 달 동안에 30% 오르고 지금 기술적인 뭐 RSI나 이격도 상으로도 다시 2월달 수준까지 지금 과열이 된 상태니까 그 과열 부담은 덜어내는 국면들이 그 시기가 이번 주가 됐건 다음 주가 됐건 찾아오겠지만 그거 찾아왔을 때 과연 주식을 다 비우고 떠날까? 라고 보면 안 되고 그냥 그 과열은 그냥 지나가는 과열, 지나가는 숨고르기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아직도 시장은 뭐 7천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룸은 남아 있다. 저는 이 관점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반도체는 뭐 가져간다. 네. 일단 이건 확실한 결론이고요. 그렇다면 반도체와 파트너로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에서 계속 같이 가져갈 만한 우량 섹터는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여전히 방산 쪽들은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그 왜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은 이번 전쟁 기간 동안에 방산이 거의 못 올랐어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여기가 그냥 단순히 단기적으로 그냥 워낙 시장에 많은 개인 돈들과 들어온 것들과 맞물리면서 그냥 전쟁 테마주 성격으로 변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 이슈 나오면 올랐다가 전쟁 이슈 해소되면 빠지고 이런 식의 주가 변동성들을 연출하는 과정에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들 갈수록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전쟁이 수습 국면에 들어가고 시장의 관심에서 전쟁이 이제 멀어질수록 방산은 다시 테마가 아니라 섹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도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섹터, 뭐 그냥 이익 가시성 계속 확보할 수 있는 섹터, 그거를 필터링하다 보면은 저는 방산이 거기에 꼭 포함이 될 거고 그렇게 봤을 때 방산주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아직도 그 위로 먹을 만한 구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